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의 위험성 알아보겠고요. 또 극복할 수 있는 비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이고요. 계속 덥습니다. 이렇게 습하고 후텁지근하다 보니까 땀이 흘렀다 말랐다 정말 끈적끈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혈당 관리 잘못하면 우리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혈당 관리야말로 혈관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혈당 관리하는 그 똑똑한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세요. 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그 대응 방안 좀 듣고 싶어요. 네, 어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요.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어제 조사관을 급파해서 현장 점검 진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어제 오후 2시 30분부터 위메프와 티몬에 각각 조사관 5명씩을 급파해서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비스 공급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을 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 공정위 소비자 상담센터 통해서 접수된 대금정산 지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3일에 254건, 24일에 1,300건으로 집계가 돼서 이틀 동안만 피해 신고가 1,5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걱정인데 환불을 받기 위해서 뭐 본사로 몰려가기도 하고 이랬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에? 그래요? 그래요? 소액이지만 피해를 본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한 10만 원 정도? 네. 근데 처음에는 이거 뭐 식당에 가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개인인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피해를 보셨고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제가 이거 식당 가서 쓸 수 있다고 10만 원 이렇게 하면 그분들 대금을 못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태가 커지니까 이게 겸허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이 본사로 찾아간 분들이 뭐 커피 머신 가져오거나 뭐 정수기 뜯어오거나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어제 아침 8시쯤에는 더더욱 위메프 본사 1층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새벽에 직접 찾아온 구매자들에게는 환불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티몬에서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끼리까지도 위메프로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됐고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가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차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카드사 CCO들을 소집해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마다 사연이 있을 텐데 네. 아이고 큰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 듣죠.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처리가 된 상황이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일반 개원가로 쏟아져 나오면서 급여 수준이 반토막 나는 등 때 아닌 구직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형 병원의 전공의 공백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좀 듣고 싶어요. 네, 지난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현재 모집 중인 하반기 수련에
복귀를 하지 않고 다른 진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기준으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3,000여 명 중에 사직 처리된 인원은 총 7,648명인데요. 정부가 이들이 9월 수련에 돌아올 수 있게 모집 인원을 늘리고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원가의 때 아닌 구직 대란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복귀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이 일반의 자리가 있는 피부 미용 관련 의원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몰리면서 구직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면서 이들의 급여도 대략 반토막 정도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마저도 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과외 선생 구하는 어플에 들어가 보면요. 네. 의대생들 이렇게 있어요. 그 정도인데. 네. 아이고 이게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인기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이 연루돼 은퇴 선언을 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 카라큘라가 이번에는 과거에 성매매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현재 쯔양과 관련된 의혹이 채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성매매 관련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일단 이 카라큘라는 쯔양 협박에 연루가 되고 3천만 원의 거마비를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이번에는 그가 10여 년 전에 성범죄 불법 촬영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진 여러 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라큘라는 201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방배동 사이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 중이라는 게시물에는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 나체 여성 뒷모습 사진을 올렸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인 거고요. 폭로자에 따르면 이런 식의 글들이 너무나 많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위의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저급해서 다 올릴 수는 없고 추리고 추려서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라큘라는 그동안 스스로 탐정이라고 칭하면서 정의 구현을 한다 이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는 돌연 은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카라큘라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다.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지만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고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극구 부인을 했었습니다. 한편 카라큘라는 이 불법 촬영 사진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의혹도 이번에 제기가 됐는데요. 2011년에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방 후에 복귀 예정이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마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 영상을 올리면서 폭로한 해당 유튜버는 카라큘라가 당시 글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굉장히 본인임을 인증하고 싶었던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아니면은 절대 확보할 수 없는 셀카 같은 것들이 다수 또 스스로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NS 사이버 세상에서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은데 말이죠. 네. 이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행적이나 이게 범죄에 이용이 됐다면 이번 차제에 철저하게 이거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신체 검사 통해서 직원을 뽑으면서 검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거나 구직자에게 불합격 통보도 없이 재공고를 올린 기업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구직자에게 신체 조건이나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직계 좀비 속의 직업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구직자를 상대로 한 그 기업들의 갑질이 여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 들어볼까요? 네, 고용노동부가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 총 629개소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법 위반 혹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과태료 사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혼인했는지 그 여부, 또 가족의 학력, 가족의 직업,
이렇게 그 사람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정보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 신체 조건, 또 직계 좀비 속에 직업, 직위, 기재란이 있는 자사의 이력서를 첨부해서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고요. 네.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했다가 시정 명령을 받고 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채용 탈락자 수십 명의 채용 서류를 최대 보관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을 받은 곳도 있었는데요. 아니 떨어졌는데 내 서류 파기까지 안 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예, 아직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아직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아직도 이러는군요. 아직도 너가 아버지 모아시노가 채용의 조건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렇게 병으로 연결될 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건강한 생활 습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닥터하우스 함께 하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종일입니다. 네, 오늘 주제 전해주시죠.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진료 인원이 늘어난 암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암인데요. 그러나 대장암의 증상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이자 오늘의 주제는 침묵의 병 대장암입니다. 아, 대장암. 그러니까 이게 대장에 생긴 암인 거죠. 맞습니다. 흔히 혹이라고 하죠. 의학 용어로 종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종양 중에서 암은 악성 종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항문 근처의 장인 직장과 큰 창자인 결장에 나타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데요.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서 발생한 경우 결장암,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암 중에서도 특히나 무서운 암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 콜로라도대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에서 49세 대장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아서 젊은 대장암도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이 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대장암이 특히나 무서운 암인 이유는 오늘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침묵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흔하고요. 그래서 진단 시에도 환자분들이 난 아픈 데도 없고 몸 상태도 괜찮은데 무슨 암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 외엔 가벼운 변비나 설사 등 소화기능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심한 변비나 대량의 혈변, 체중의 급격한 감소나 빈혈 등 전형적인 대장암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대장암은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별다른 증상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대장 용종일 때 발견하면 됩니다. 대장 용종이라는 건 대장의 가장 안쪽 층을 의미하는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내강으로 돌출되어 혹같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용종은 크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뉘는데 종양성 용종 중에서 특히 선종성 용종은 제거하지 않고 놔둘 경우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대장암이 싹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대장 용종의 증상도 미미한가요? 그렇습니다. 나타나더라도 주로 크기가 1cm 이상의 크기가 큰 용종일 때 증상이 나타나고요. 대변에 피가 묻어나거나 끈적끈적한 점액변 정도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종양이 매우 큰 경우에 대장의 일부를 막아서 변비나 복통, 혈변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하는 대장암 검진이 있는데 이렇게 발견이 안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분별 자멸 반응 검사를 실시합니다. 1차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일 때 2차 검사인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이 되는데요.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문제는 진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와 가족력, 증상 등을 고려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장 내시경 검사가 검진이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국내 대장암 검진 공고안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50세 이상 5년 주기로 시행하라고 권하는데요. 가족 가운데 한 명이 55세 이하일 때 대장암에 걸렸거나 가족 중 2명 이상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40세부터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이 용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장 용종이 발견되면 가능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생검 겸자라는 것으로 제거하는 방법과 올가미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용종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암으로 확진이 되면 CT나 펫CT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이병소를 확인하여 수술 범위,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시행합니다. 사실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하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장암은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등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음주, 흡연 등 현대인의 나쁜 생활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육류는 주 3회 이하로 먹는 게 바람직하며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는 5색 채소와 과일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붉은색의 사과, 노란색의 고구마, 초록색의 양배추, 흰색의 마늘, 보라색의 블루베리입니다. 또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 검사의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장암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배종엽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성형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네, 저는 연예인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제 뭘까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럴 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상처보다 더 아픈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번 주제는 상처보다 더 아픈 흉터입니다. 흉터, 이 지울 수 없는 이 흉터 때문에 걱정 많이 안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사실 막상 이제 딱 다치면은 이게 어딜 갈까? 이게 성형외과에 가야 되나?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 응급실이나 외과, 피부과 병원 등을 방문을 하게 되죠. 다만 상처를 자세히 보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치료를 해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기능적인 보고는 기본이고 외적으로 보이는 예후, 흉터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까 걱정되는 상처일 때는 성형외과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흉터가 남을까 봐 걱정되는 상처라.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흉터를 야기하는 외상 중에서는 열상, 즉 찢어진 상처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내원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유리파편에 찔리거나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유치원, 학교에서 가위나 칼을 사용하다가 다쳐서 내원한 어린 환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성형외과 열상 치료 방식은 훨씬 더 꼼꼼할까요? 뭐 이렇게 세심하게 꼬매주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더 작게 촘촘하게 봉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맞는 실로 적당한 텐션과 간격으로 봉합을 해줘야 오히려 흉터가 덜 남게 됩니다. 이외에도 흉터가 덜 남게 하는 노하우라고 할까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변연절제술입니다.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죽은 조직이나 불규칙한 경계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깨끗하고 정리된 조직들끼리 봉합을 해주는 것이 상처도 잘 아물고 흉터가 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속봉합인데요. 상처가 깊을 경우에는 겉에만 봉합해서는 안 되고 피부 아래쪽, 피하지방층과 근육층도 서로 층을 맞춰서 꿰매줘야 합니다. 상처가 깊은데 피부만 봉합하는 경우에는 상처가 아물면서 벌어질 수 있고 나중에 함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봉합을 했을 때 벌어진 상처가 평평하게 봉합됐다고 잘된 봉합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번이라고 해서 살짝 볼록하게 봉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흉이 제일 적게 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피부가 수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 쪽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상처를 그냥 봉합을 하게 되면 겉에서 봤을 때는 잘 아문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가 아물면서 벌어질 수 있고 함몰된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려 들어간 피부를 의도적으로 외번시켜서 살짝 융기된 볼록한 형태로 봉합을 해줘야 나중에 상처가 아물면서 일직선으로 흉터가 덜 남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다치면은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꿰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상처가 생기고 나서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상처가 생기고 나서 흉터가 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첫 봉합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치고 나서 24시간 내에만 봉합 수술을 시행하면 추후에 흉터나 치료 경과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다치거나 주말에 다치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응급처치 후 봉합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서 내원하시면 됩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게 좋은 정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지혈과 소독인데요. 약국에서 파는 멸균 꺼즈 혹은 깨끗한 수건 등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문지르지 마시고 지그시 압박하면서 지혈해주면 됩니다. 그 후에 클로로엑시딘이나 과산화수소술 같은 소독약이 구비되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없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세척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물질과 딱지 같은 것들을 가볍게 씻겨내준다는 생각으로 세척을 해주시고 밴드, 메디폼 같은 드레싱 제품을 사용해서 응급으로 드레싱을 해준 뒤 다음날 전문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엿볼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는 일의 고됨과 겪었던 사건, 사고들이 우리 몸 곳곳에 나이테처럼 남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지나간 시간이 남긴 흉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아프고 힘든 흉터는 사라지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법과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김지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3분이 되네요. 자, 이제 금요일에 맞춤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알아보는 건강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고예설 한의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구독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제가 퀴즈를 내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면 또 자신 있습니다. 그치. 어떤 숫자일까요? 우리 원시적인 방법으로 쳐요! 하면 되겠습니다. 저요. 네. 자, 퀴즈 나갑니다. 5억 3천 7천만. 5억. 5억 3천 7백만. 네. 6억 4천 3백만. 7억 8천 3백만. 이 숫자들이 뜻하는 게 뭘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정답. 네. 딱 봐도 억 단인 거 보니까 아파트 값. 아니면 뭐 복권 뭐 이런 당첨금 이런 복권 거. 당첨권도 있을 수가 있겠다. 다시 정답. 복권. 예. 복권. 자, 건강 얘기인데 돌려가느라고 애쓰죠. 자, 단위가 좀 큰 것 같은데. 자, 이제 다른 숫자 힌트를 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70만, 1497만. 크네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 코너인데 건강 구독에서 뭔가 숫자가 나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질병과 관련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근데 잘 감이 안 와요. 이 숫자가 저도 놀랐는데요. 당뇨병 환자 숫자라고 합니다. 예. 당뇨병 환자 근데 그럼 앞서 처음에 억 단위 말씀하셨잖아요. 뭐 5억부터 7억까지. 그건 이제 전 세계적인 당뇨병 환자 수가 아닐까. 맞죠? 그렇죠. 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숫자이죠. 네네. 실제 국제 당뇨병 연맹의 보고에 따르면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5억 3,700만 명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2030년에 예상하는 숫자가 6억 3,300만 명, 그리고 2045년에는 7억 8,300만 명까지 아유.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억 단위는 이제 세계적인 단위인 것 같고, 그럼 뒤에 아까 그 570만 이렇게 나온 거는 이게 국내 환자 수 혹시 숫자일까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2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무려 570만 명인데요.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환자 수는요. 같은 해인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97만 명으로 성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예비 당뇨 환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당뇨병이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목되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역시 제가 퀴즈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퀴즈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자, 이것은 당뇨병 유병률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2019년에 33.8%였던 이것은 2020년 역대 최고치인 38.3%를 기록한 뒤 2022년에 37.2%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우리가 당뇨병 얘기했으니까 뭐 당뇨병과 연관이 있는 거 뭐 식습관이랄지 생활 습관이랄지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2020년에 이상하게 탁 정점을 찍었거든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저 뭐가 알 것 있을까요? 같아요. 정답. 2020년이면 사실 그 코로나19 발병률이 가장 높았을 그치, 때거든요. 그치. 그때 당시에 뭐 살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시 밖에를 막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어서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33.8%였던 비만율은 2020년 역대 최고치인 38.3%를 기록한 후 2022년 37.2%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거 보니까 비만율도 그렇고 당뇨 인구도 그렇고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 국내에 당뇨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비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풍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는데 대신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이제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비만이 있게 되면 따라오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바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대사증후군들이죠. 근데 이런 질환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실제 이제 국내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을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는요, 이 서양인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이제 약간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젊은 세대의 당뇨병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000명으로 이 4년 전에 비해서 25.5%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20대 당뇨병 유병률은 약 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폭이 엄청나네요. 근데 얼핏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젊을 때 같은 병에 걸리면 나이 들어 걸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위험한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가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라든지 신경, 여러 장기에 지속적인 손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합병증 위험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60, 70대 이후에 생긴 당뇨병과 30, 40대 젊은 나이에 생기는 당뇨병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40대에 당뇨병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40, 50년 이상이 당뇨를 앓는 유병 기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제 당뇨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이제는 더욱더 당뇨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올해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당뇨병이 가족력이 있고 또 비만이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20세부터도 해마다 공복혈당 검사를 하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당연히 당뇨병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돌도 씹어 먹었던 시절에는 뭐 건강 검진 이런 거 솔직히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대충 있다 보면은 이게 당뇨병 증상이 점점 생기고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 손등을 보는 것입니다. 손등? 네. 손등? 네, 손 중에서도 이 약지 손톱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약지 손톱 아래 부분에 반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선명한지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없는데? 나 별로. 없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지 손톱의 반월 형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게 당뇨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손톱 아래 이 초승달 모양을 손톱 반월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손톱 반월이 크기가 작거나 흐리다는 것은 경락 수소양 3초경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양 3초경은 몸에 흐르는 12개의 경락 중에 하나로 넷째 손톱에서 시작해서 위장, 췌장과 연관이 높은 경락입니다.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지 손톱에 반월이 보이지 않는다면 췌장 기능 저하로 당뇨병이 더 잘 생길 수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췌장은 노화로 그 크기가 줄어들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 뚜렷하지 않은데. 나도 저도. 거의 뭐 진짜 뚜렷하지가 예인 않아요. 씨는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모르고. 저는 답답하게 보이질 않아서. 없어. 이거 제거하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독 영상을 좀 살펴보고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자, 당뇨병 늘수록 줄어드는 이것 뭘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히려 치료하느라고 관리하느라고 늘어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진짜 당뇨병 환자 수 많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당뇨라는 게 한번 진단받으면 관리하는데 끝이 없으니까 그게 괴롭습니다. 근데 바쁠수록 함께 할수록 위험해진다. 저거 옛날 어르신들 바쁘고 함께하면 무조건 좋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바쁠수록 함께 할수록 당뇨병에 더 걸리기가 쉽다. 이건데 바쁜 것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당뇨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영상 속 이제 바쁘다 현대사회 바쁘죠. 바쁜데 이제 건강 관리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불규칙한 생활 습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결혼을 해서 내 가족, 배우자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부끼리. 함께가 그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끼리 닮아간다. 우리가 뭐 외모만 닮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병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은 배우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요. 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제 부부의 건강 상태가 서로 이제 닮아간다.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더니 부부끼리, 배우자끼리의 건강 상태가 꽤 일치를 하고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학술지에 보고된 한국인 중년 부부 6,030쌍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를 많이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흡연, 그리고 운동 습관, 식습관, 그리고 비만의 정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7개의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이 심장 혈관 건강 지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부부 중에 건강한 그 한쪽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도 좋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무려 1.49배나 높았다는 보고입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생활 습관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공유가 되고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주변에서 봐도요, 부부 중에 한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서로 잘 관리해서 이분도 다 낫고 이러면 좋은데 그치. 한 분이 또 걸려.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같이 관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요, 부부간의 이런 당뇨병 영향에 대한 논문 연구를 진행을 한 자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캐나다의 이제 한 연구팀에서는요, 7만 5천 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 6편을 분석한 결과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편에서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률이요, 무려 26%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한 연구팀에 따르면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은 둘 다 건강한 부부에 비해서 다른 쪽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뇨병 유발과 관련해서는 가족력 이야기 늘 하잖아요.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부부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당뇨병은 유전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인데요. 하지만 이 후천적인 생활 습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질병입니다. 부부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려면 좋은 생활 습관을 함께 공유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연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팀은 남성 3,649명, 여성 3,4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참가자들의 혈당과 아내의 체질량 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아내가 비만인 남성은 아내가 과체중인 남성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21%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여성의 혈당은 남편의 체질량 지수와 무관하다는 점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달리하면은 아내들은 남편들의 비만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가정의 중심이 이제 여성분이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아무래도 가정의 식사를 책임지는 거는 이제 여성분들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식습관을 조절하는 게 아마 여성분들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도 집에 이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여성분의 식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성분의 식단이 안 좋은 경우 남편도 덩달아 이제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함께 할수록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바쁠수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근데 바쁜 것과 당뇨 참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그래서 당뇨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이 당뇨 관리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 습관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보니까 그걸 바꾼다는 건 또 쉽지 않죠. 특히나 바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점심시간 짬내서 밥을 먹다 보면 밥 먹고 바로 일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냥 샌드위치나 간단한 식사를 그냥 앉은 테이블에서 그냥 일하면서 같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들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잦은 회식이나 음주나 혹은 업무 중에 받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이거 자체도 사실 혈당을 높이게 되고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을 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 직장인들을 포함한 요즘 젊은 당뇨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당뇨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으면 젊을수록 또 시간 막 아끼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 신경 못 쓰면 당뇨가 발생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젊은 당뇨 환자가 자꾸 는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20대 당뇨 환자 수가 이전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7%나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또 더 걱정되는 것은요. 이 가운데 80%는 본인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당뇨병이 늘수록 이것이 줄어든다 이랬는데 그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당뇨병은 늘었지만 이게 줄면 안 되는데 이게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이것은 바로 당뇨를 조절하는 당뇨병 조절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뇨가 늘수록 당뇨병 조절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건 낮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냥 안 좋아야 되는데 많이 안 좋아요. 대한당뇨병의학회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2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2018년에는 13.8%에서 2020년에는 16.7%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 당뇨를 조절하는 이 조절률은 오히려 16년에서 18년에서 28.3%에서 19년, 20년에는 24.5% 오히려 하락, 그러니까 조절을 더 못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의 지속 치료율은요, 72%에 달하긴 했지만 그 관리 수준을 조사해 봤더니 당뇨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 중에 65.8%만 당뇨병으로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구나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당뇨병 조절률은 그 당화혈색소, 이제 3개월간 혈당의 평균치를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요. 이 당화혈색소 조절률이 합병증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 수치가 6.5% 미만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는 환자는 전체 25%에 불과했고요. 7% 미만으로 조절을 하는 것도 이제 그나마 마지노선인데 이 경우도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혈당 관리가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혈당 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분들 이제 시작할 때 약을 한 알에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약제 처방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또 혈당 조절률은 또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식습관 조절, 비만 관리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어렵고 이로 인해서 혈당 조절률이 낮아진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쁠수록 혈당 조절을 위한 목표를 또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큰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식습관을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의 개선을 위해서 저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를 한다. 혹은 운동량을 늘린다. 혹은 체중을 감량한다. 그리고 음주나 간식, 야식을 또 줄인다거나 스트레스까지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큰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또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간식이나 야식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약간 대체 간식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든지 혹은 이제 음주도 한 번에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혹은 이제 뭐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계획부터 차근차근 세워서 큰 목표를 조금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을 좋게 들여서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사실 당뇨라는 병 자체가 합병증 때문에 맞아. 무서운 거거든요. 그 걱정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 사망률을 살펴보면요.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요, 물론 당뇨 합병증에 의한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고 해도 합병증이 없다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뇨 합병증이 보통 이제 혈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혈관은
큰 혈관에서부터 작은 미세혈관까지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전신에 분포하고 있고 모든 장기에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 어디에서도 어느 장기에서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사망 원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그만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심장혈관 질환도 굉장히 위험하지만요. 요즘같이 이제 맨발로 해변가를 시원하게 혹은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여름철에는 이 혈당이 조절 안 되는 고혈당, 당뇨죠. 이 당뇨 있는 분들은 이 당뇨발이라는 질환을 또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다리에, 발에 상처가 생기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요. 그 원인을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스토리입니다. 저게 다리로 가는 신경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에 통증 감각이 떨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다리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 발이 관리가 안 되면서 저 부분이 괴사, 염증으로 이어지는데 다리가 괴사가 되면 안타깝지만 그 부분을 절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뇨발에 의한 절단이 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슬리퍼, 발이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요 시기에는 당뇨 있는 분들은 이 발 관리를 좀 꼼꼼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뇨 합병증 정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당뇨발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게. 네, 맞아요. 당뇨발 정말 무서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성 발궤양의 유병률은 약 6.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8%가 감염이 동반되는데요. 매년 약 15% 정도가 발 또는 하지를 절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당뇨발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게 되면 무려 50% 이상, 1년 사망률이 50% 이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 보면 유난히 다리 저리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당뇨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당뇨발이라고 하면 뭐 괴사가 생긴다든지 궤양이 생긴다든지 혹은 뭐 절단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게 되면 이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제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면 저림감이나 뭐 시린감이나 여러 찌릿한 느낌이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감각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당뇨발 저림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단계가 오게 되면 당뇨발의 약간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만약에 초기에 뭐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발저림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조금 정확히 판단하시고 내 혈당 조절이나 이 당뇨 조절이 또 잘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뭐 당뇨발도 걱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눈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은요, 눈에도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에 의해서 망막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손상을 받는 바로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이 당뇨 망막병증은 3대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50%는요, 10년 후에 어느 정도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당뇨병 환자의 약 80% 정도는 15년 후에 당뇨 망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는 실명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10%는 심각한 시력 장애까지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고요. 또 시력 감퇴도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 당뇨 합병증 얘기를 지금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심장, 혈관 좁아지고 있고요. 다리, 가는 신경이 마비되고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눈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혹시 투석이라는 치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는 투석을 받는 분들이 10만 명쯤 계십니다. 이게 말기 신부전, 내 콩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을 대신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혈액을 걸러내는 투석이라는 치료를 받는데 이 투석 치료의 1위 원인이 바로 이 당뇨. 전체 투석 환자의 50% 이상이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이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신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조절할수록 합병증이 좀 늦게 오고 덜 오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에
신경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당뇨병과 당뇨병으로 인한 무서운 합병증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당뇨 조절을 잘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한번 네. 만나볼 건데 이분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적도 있대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비법 한번 볼까요? 자, 업로드해 주세요. 경기도 수원시. 혈당을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경선 씨.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걱정이 앞섭니다. 갑자기 막 뭘 이렇게 음식을 많이 좀 과하게 먹으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서 좀 걱정이 돼서 매일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4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최근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선 씨의 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당뇨를 앓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답니다. 부정맥이로 와서 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연결했어요. 이게 당뇨 합병증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신경을 많이 써요. 당뇨를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뿐만 아니라 망막이나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는데요. 부정맥으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이식받은 후 합병증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졌다는 경선 씨. 당뇨식을 실천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라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서 수시로 간식을 먹어요. 챙겨 먹어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 경선 씨는 과식을 피하고 잡곡밥에 채소 위주로 먹으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있답니다. 뭘까? 식사가 끝나자 뭔가를 챙겨오는 경선 씨. 최근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이 또 있다고요? 바나바예요. 혈당이 도움이 된다 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열대성 식물인 바나바의 잎에는 콜로솔산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몸 관리를 챙겼으면 몸이 망가지지 않았을 건데 요즘엔 너무 후회가 돼요. 후회가 큰 만큼 체중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경선 씨.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금 줄었네.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살을 5, 6kg 정도 감량했거든요. 비만은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 특히 과도한 내장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식단 관리를 하면서 뱃살이 많이 빠졌다는 경선 씨.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라죠. 심장박동기를 2주 전에 했는데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은 자꾸 쓰러져서 그래서 천천히 걷고 있어요. 외출에 나섰다가 길에서 쓰러지길 수차례. 원인은 혈당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 때문이었는데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지나가는 사람 옆에서 발견하고 응급실로 119 불러줘서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간식 먹어야 되겠구나. 외출할 때 간식을 꼭 챙겨갖고 다녀요. 알람을 맞춰놓고 간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꼭 간식 시간에 꼭 먹고 있어요. 저혈당 쇼크 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간식은 필수. 특히 무더운 여름엔 땀으로 인한 수분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답니다.
아이고 정수 씨 운동 나오셨어? 아이고 예, 언니. 싫은구나. 네, 어서 오세요. 그래, 예. 아이고 요새는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아, 요즘에는 좀 막 잘 챙겨 먹고 과일도 챙겨 먹고 자주. 가끔 이렇게 쓰러지고 그냥 그래 119도 실려가고 그러더니 요새는 얼굴이 진짜 좀만 네. 좋아졌다. 야 운동하자 예, 같이. 예, 그래. 고마워요, 자, 언니. 예. 어머니 예. 누구예요? 옆에 사는 언니예요. 근데 잘 챙겨주고 뭐 있으면 잘 갖다 챙겨주고 아프니까 걱정돼서 자주 오고 자주 운동도 같이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경선 씨의 사정을 알기에 함께 있을 때면 안색부터 살피게 된다는데요. 무리해서 또 어지럽고 그러면 또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운동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 아유 지금 한 번 쓰러지는 걸 보고 나니까 운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얼굴을 자꾸 살피게 돼요. 이제 아우도 조금 이제 건강하면 얼마든지 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서 80대, 90대까지 살아야지. 아유, 언니는 쌩쌩하게 그냥 아유 난 부러워 죽겠어요, 언니만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식당에 가자. 경선 씨가 당뇨를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른 오늘의 저녁 메뉴. 각종 나물과 고단백질 반찬에 강황밥까지 곁들여진 한정식 한상인데요. 식단 관리하느라 고생하는 경선 씨를 위한 건강 밥상이랍니다. 건강밥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언니. 맛있게 먹어요. 반복되는 폭염과 장마로 달아났던 입맛이 되살아나는 기분. 축축 처졌던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도는데요. 어때 좀 괜찮니? 아유 너무 입에 맞고 맛있어요. 아유 이렇게 매일 먹으면 혈당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 혈당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네. 적당히 먹어야지. 조금씩, 너무 많이 먹으면 자주 안 조금씩 돼. 자주. 예. 건강에 자신감을 되찾은 경선 씨.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꾸 관리를 하니까 이제 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관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현대인의 숙제 당뇨병.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당뇨를 예방하고 다스리는 첫걸음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네, 건강 영상 보고 비법 왔습니다. 살펴봤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 비법 우리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차 박사님. 자, 오늘 이 당뇨 관리에 고민이 많았던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영상 속에서 챙겨 드셨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나 아니고요. 그렇죠. 바나바 이름이 좀 바나나 때문에 이제 친숙하긴 한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바나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자, 이 바나바는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소하시지만 당뇨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나바는요. 바나바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바나바는 주로 필리핀이나 인도, 태국,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는데요. 이런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허브 계열의 식물인데요. 자, 유난히 꽃이 이쁘다고 해서요. 지금도 꽃이 이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왕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뭐 여왕의 꽃일만 하네요. 아주 화사한데 네. 그게 바나바. 오래전부터 당뇨 관리에 쓰였던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태국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당뇨와 비만 치료에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효능을 인정받은 약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의보감과 같은 고대 약 처방서에 바나바로 당뇨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태국에서 다시 바나바 잎의 효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당뇨병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국의 경우에서도요, 매년 8,000명 정도가 이 당뇨로 사망할 만큼 당뇨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2017년에는 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이 설탕세라는 것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용한 이 바나바의 효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태국뿐만 아니라 이 필리핀에서도 이 바나바를 이 혈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이제 사실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과거부터 여러 나라에서 당뇨 치료제로 써왔다는 이 바나바, 실제로 당뇨병 관리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나바는 일명 천연 인슐린 또는 식물성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코르솔산 때문입니다. 이 코르솔산은요, 화학 구조를 봤을 때 인슐린의 분자 구조와 매우 유사한 특성이 있어서요, 체내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요, 코르솔산은요,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빠르게 세포로 흡수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당을 빨리 소비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혈당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르솔산 성분이 혈당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이 코르솔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기저혈당이요, 140에서 250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 5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요, 코르솔산으로 표준화된 바나바잎 추출물을 하루에 48mg씩 투여한 다음에 15일 경과 후 살펴본 결과 평균적인 혈당 수치가 약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당뇨를 앓고 있는 24명에게 한 달 동안 매일 3번씩 바나바잎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치가 평균 10%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고혈당도 문제인데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바나바가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혈당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인슐린이 작동하면서 혈당을 밑도 없이 계속 떨어뜨리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저혈당 쇼크라고 합니다. 이런 저혈당 쇼크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식은땀이 나고요. 허기가 나타나면서요. 심하면 실신, 그리고 사망까지도 유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저혈당 원인을 찾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나바 속에 다량 함유된 코르솔산은요, 혈당치를 표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당뇨라는 게요, 당뇨병 자체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질환 예방,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당뇨 환자 같은 경우 합병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이 혈압 관리가 함께 필요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으면서 고혈압까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혈압 조절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이 심혈관 합병증이 30%가량 줄일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혈압 치료를 받으면서 당뇨를 똑같이 관리를 해도 혈압 치료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합병증 발병률의 기간을 늦출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병 하나 관리를 잘못하면 그 병이 또 다른 병을 불러요. 그러니까 병이 병을 부른다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한 군데 아프면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아프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살짝 눈치를 챘어요. 우리가 혈압 얘기를 한다는 건 이 바나바가 뭐 혈당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같은데요? 네, 혈압과 관련된 성분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나바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코르솔산은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험지를 10주간 코르솔산을 투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32% 감량됐다는, 줄어들었다는 그 연구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14주 동안 고혈압인 쥐에게 0.072%의 코르솔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 무혈정 지방산,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바나바 잎 추출물이 그 코르솔산이 들어간 식단을 8주간 먹였더니 코르솔산 식단을 먹지 않은 쥐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나바의 네. 주 성분인 아까 코로솔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콜레스테롤인 만큼 서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솔산 외에도 바나바의 주요 성분 중에 파이토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이토스테롤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이토스테롤은요, 인슐린의 재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이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서 또 인슐린의 또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인슐린 조력자 역할도 하게 됨으로써 고혈당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나 이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다는 건 당뇨병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관리할 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그다음에 고중성지방, 그다음에 낮은 HDL 콜레스테롤 요 5가지 중에 3개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우리가 판정을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에 대한 감도가 떨어져서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몸은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고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평소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게 도움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나바는 체지방 감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코르솔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혈당이 상승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당을 빨리 소비를 해주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잉여 포도당들이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면 비만을 유발을 하고 체중을 늘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바나바 속에 들어있는 이 코르솔산 성분이 세포의 흡수를 높이면서 이 당을 빠르게 소비시킴으로써 체중 감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당뇨셔서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체중 조절, 이 관리는 그냥 필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부에 내장 지방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당뇨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인 성인은요,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8배가량 높다라는 발표가 있을 만큼 비만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과도 연관성이 높아서 대사질환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나바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코르솔산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수고요. 코르솔산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0.45에서 1.3mg이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 선택 시에 인슐린의 활성을 높여주고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크롬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체질이나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낮에는 정말 덥고 습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만나보죠.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2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국을 향하는 태풍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나며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에도 숨막히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곳곳에서 습도 100%를 기록하며 마치 어항에 빠진 듯 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도 알아봅니다. 서울과 청주, 대구 등 34도선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오릅니다.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와 남해안은 폭포비가 내립니다.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150mm가 넘겠고요.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경기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오겠고요. 남쪽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나 비 예보 있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도가 예상됩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더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찜통 더위 그야말로 폭염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 작은 것부터 바꿔보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